안녕하세요. 김영훈TV의 김영호입니다. 오늘은 1월 바로 14일이 되겠습니다. 1월 14일은 뭐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매월 14일은 무슨 데이 하는 그런 어, 날이 있죠. 자, 바로 오늘은 이제 1월 달이기 때문에 다이어리 데이가 되겠습니다. 다이어리 데이라고 하는 것은 뭐 1년을 앞으로 이제 보내야 되기 때문에 1년 계획을 잘 하라. 플랜용으로 이제 손에 들고 다니는 다이어리를 사랑하는 사람들한테 서로 이렇게 선물하는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자, 뭐 이 다이어리 데이라고 하는 것은 매월 14일 날 있는 그런 비공식적인 기념일이기 때문에 이건 뭐 상당히 상업적인 그런 성격을 띠고 있다고 보고요. 오늘 이제 소사에 어떤 일이 있나 이걸 찾아보니까 카사블랑카 회담이 있더라고요. 이 우리가 이제 2차 세계대전을 끝나기 위해서는 이제 특히 이제 어, 그, 이 아시아 태평양 쪽. 그러니까, 일본 입장에서 얘기하면 이제 대동아 전쟁이고, 그다음에 이제 미국 입장에서 봐서는 이제 태평양 전쟁이었죠. 워낙 뭐 남태평양부터 그냥, 어? 그 북태평양까지 이렇게 올라오면서 그냥 전체가 전선이었었기 때문에 태평양 전쟁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런가 하면 이제 일본 애들은,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다가 이제 거대한 일본의 공영권, 그러니까 대동아 공영권을 만들려고 그렇게 이제 전략을 벌였던 겁니다. 그래서 이제 2차 세계대전 중에 이쪽 아시아 쪽, 일본을 정리하기 위한 이제 회담이 이제 카이로 회담이었죠. 근데 이제 유럽 쪽에서는, 뭐, 물론 이태리의 음, 파시스트, 무솔리니가 있기는 했지만, 역시 유럽에서 이제 큰 적은 역시 독일의 히틀러, 나치시의 히틀러였다라고 이제 볼 수 있겠죠. 근데 이제 강대국들이 연합국이 모여서 히틀러에게 이제 가끔 경고를 하기 위해서 모인 회담이 바로 이 카사블랑카 회담이 되겠습니다. 카사블랑카는 어디 있느냐면은 모로코에 있죠. 네. 지중해에서 이제 대서양으로 나가기 위해서 어, 그 스페인과 포르투갈이 있는 유럽 대륙의 일부는 이베리아 반도라고 하죠. 이베리아 반도와 그다음에 아프리카 대륙이 이렇게 맞닿는데 닿는 건 아니지만 그 사이에 이제 지중해가 이렇게 대서양으로 연결이 되는데 그걸 지브롤터 해협이라고 하죠. 그 지브롤터 해협을 이제 아프리카 쪽으로 건너가고 조금 남쪽으로 내려가면 이 카사블랑카라는 도시가 있습니다. 대중가요 중에 권한곡이 있었죠. 치현 씨가 불렀던 카사블랑카가 있는데, 하여튼 그 음악 때문이라도 카사블랑카가 이제 머릿속에 각인이 되어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제가 카사블랑카 회담에 대해서 오늘 좀 공부를 좀 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다이어리 데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다이어리 데이는 흔히 접할 수 있는 기념일이고요. 음, 뭐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굳이 정확하게 설명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다이어리 데이는 매년 1월 14일을 이루는 말로 연인끼리 또는 직장에서 서로 일기장이나 업무용 수첩을 선물하는 날이다. 이렇게 돼 있네요. 네, 뭐, 설명에는 연인끼리 일기장 그랬는데, 그건 너무 좀 범위가 좁은 것 같고, 그래서 제가 직장에서 업무용 수첩이라는 표현을 더 삽입을 시켰습니다. 예, 일단, 뭔가 다이어리를 받으면 거기에 잔뜩 써 넣어야 될 것 같은데, 뭐, 사랑하는 연인끼리 서로 사랑의 편지를 쓸 수도 있고, 그리고 업무를 하는 사람들은 업무를 갖다 일일이 기록할 이제 공간이 되겠죠. 네. 네, 다이어리 데이에 대해서 이렇게 간략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오늘 사실은 카사블랑카 회담이 있었던 날입니다. 카사블랑카 회담 조금은 생소할 수가 있죠. 내용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카사블랑카 회담, 카사블랑카 컨퍼런스, 컨퍼런스 카사블랑카. 네, 불어를 잘못해갖고 이 카사블랑카 회담은 2차 대전 중에 프랑스형 모로코 카사블랑카의 인파 호텔에서 열린 회담이 되겠습니다. 근데 이제 누가 만나서 이제 무슨 얘기를 했느냐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자, 이 회의는 1943년 1월 14일에서 24일 사이에 진행이 되었으며 제2차 세계대전의 다음 단계를 위한 연합 유럽 전술을 계획한 의도로 진행이 됐다는 얘기죠. 그래서 주요 참석자를 보면 프랭클린 D. 루즈벨트 미국 대통령하고 그다음에 윈스턴 처칠 영국 총리가 참석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소련의 스탈린이 회의에 초대가 됐는데 당시 소련군은 독일군하고 스탈린그라드 전투를 하고 있어서 전쟁 중에 한 나라의 수장이 바깥으로 떠난다는 게 쉽지가 않았겠죠. 그래서 참석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프랑스 측에서는 샤를 드골 장군과 앙리 지로 장군이
자유프랑스군을 대표해서 참석을 했는데 이들은 미미한 역할을 수행했기 때문에 군사계획에는 이제 포함을 시키지 않았다라고 하네요. 사실 그렇죠. 독일이 이제 프랑스를 점령을 해서 BC 정권, 소위 이제 꼭두각시 정권을 갖다 이제 세웠죠. 그래서 이제 독일에 협조하는 이제 그런 정권을 세워놓고 있었는데, 그에 대항해서 싸웠던 그 프랑스군이 바로 자유프랑스군이고, 자유프랑스군을 지휘했던 사람이 이제 샤를 드골 장군이 된다는 얘기예요. 드골은 나중에 이제 대통령이 되죠. 그 전투적인 배경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942년 11월 연합군은 토치 작전의 일환으로 모로코와 알제리에 이제 상륙을 했다. 모로코는 이제 프랑스령인데, 뭐 프랑스령이지만은 뭔가 꼭두각시 비시 정권의 어떤 영향하에 있었을 테니까 당연히 독일군들도 들어와 있었겠죠. 그러니까 아마 뭐 모르면 몰라도 여러 군대가 이제 함께 공존하던 그런 공간이 아니었을까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카사블랑카가 이제 모로코에 있는 이제 도시인데, 그래서 이제 카사블랑카에서 이제 군사작전을 통해서 이 도시를 갖다 이제 연합군에서 이제 점령한 거예요. 그다음에 이제 드와이트 D 아이젠하워 중장은 추축국과의 교착 상태가 이어지는 튀니지 동부 밀고 들어갔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 추축국이라는 게 연합국에 대항해서 서로 연맹을 맺은 그런 나라죠. 그러니까 이탈리아, 그다음에 독일, 일본 뭐 이런 데를 이제 추축국이라고 이제 부르죠. 이제 아이젠하워 중장은 이제 튀니지 동부로 이제 밀고 들어갔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북아프리카에서 군사작전이 빨리 마무리될 것이라고 믿으면서 미국과 영국의 지도자들은 미래의 전략적인 전쟁 방향을 어떻게 끌고 나갈 것인지에 대해서 토론하기 이제 시작을 했다 합니다. 영국은 시칠리아와 이탈리아를 통해서 북쪽으로 밀기를 선호하는 반면, 그러니까 이제 이탈리아에 이제 무소리니가 이제 진을 치고 있었기 때문에 거기를 이제 통해 갖고 독일 쪽으로 밀고 올라가자 이거죠. 근데 미국은 그렇게 가는 것보다 독일의 심장부를 아예 직접 공격을 해서 들어가는 게 어떻겠느냐, 이제 이런 의견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 문제 등 여러 문제의 광범위한 논의가 이제 필요해졌는데, 그래서 이제 사실 저때 상황에 루즈벨트하고 처칠 외에는 뭐 그걸 이야기할 만한 그런 사람이 없었죠. 뭐 드골 장관이 왔었지만 사실은 드골은 어떻게 보면 이제 조한군의 입장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한 나라의 수장들하고의 레벨이 맞지 않는 그런 상태였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해당 수장, 즉 영국과 미국과 영국, 즉 루즈벨트와 처칠 수장 간의 회의를 실시하기로 결정을 했는데, 그때 코드명이 심볼이라고 하네요. 네. 이제 그 두 사람이 이제 합의한 내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내용을 보면은 북아프리카 원정을 마친 뒤 시칠리아에 대한 침공을 결정을 했다. 그러니까 영국의 입장을 이제 일부 이제 받아들인 거네요. 그래서 태평양 전장에 대한 병력 할당, 극동 지역의 주요 공격선을 결정하고 독일에 대한 집중 폭격 합의 등 주로 군사적인 것. 그러니까 이제 일본하고도 전쟁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태평양 전쟁이죠. 태평양, 그러니까 어, 태평양 전선 쪽에 병력을 어떻게 집어넣을 것인지, 극동 지역의 주요 공격선을 어떻게 결정할 것인지, 굉장히 중요한 합의네요. 결국 그것은 이제 일본에 대한 얘기고, 독일에 대한 집중 폭격 합의를 또 이제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태리로부터 치고 올라가는 거, 그다음 독일에 대해서도 폭격을 하는 거고, 그다음에 태평양 전쟁 이 전선 쪽에서 어떻게 할 것인지, 그거에 대해서 이제 서로 뭔가 결정을 한 거죠. 또한 이로써 연합국은 카사블랑카 선언이라는 통일된 목적 진술, 전쟁을 추축국이 무조건 항복으로 종결시키겠다라는 방침을 명백히 한 거다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 카사블랑카 선언이라는 것이 뭔가 한마디를 이제 세상에다 공포를 해야 되는데, 그게 이제 목적 진술이죠. 어떻게 얘기할 것이냐. 근데 바로 전쟁을 이제 끝내는데 무조건 항복하라 이거죠. 추축국, 즉 이태리, 그다음에 독일, 그다음에 일본 무조건 항복하라라고 이제 그렇게 이제 밀고 이제 나가기로 결정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결국 일본이 이제 무조건 항복을 했죠. 뭐 조건을 붙이는 거 없이 무조건 항복하라고 해갖고. 하여튼 루즈벨트는 이날 회의의 마지막 날이 1월 24일 날 기자회견에서 연합국이 독일, 이탈리아, 일본에게 무조건 항복을 요구하고 있다고 밝혔고, 그다음에 이제 1943년 2월 12일 라디오 연설에서 무조건 항복이 무엇인지 의미를 설명을 했다고 하네요. 추축국의 일반인들에게 해를 끼치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독일, 이탈리아, 일본이 일반 국민들한테 해를 끼치는 건 아니다라는 얘기예요. 무조건 항복이라는 게. 단지 그 세 나라가 야만적 지도자에게 처벌과 보복을 하며, 그 세 나라의 야만적 지도자가 있었잖아요. 히틀러, 무소리니, 그다음에 이쪽에는
히로히도 그런 야만적 지도자에게 처벌과 보복을 가하겠다. 그러니까 일반 국민들을 향해서 무슨 어떤 무력을 사용한 것이 아니고 그 지도자들에 대해서 처벌과 보복을 하겠다는 뜻이죠. 그 다음에 다른 민족의 정복과 지배에 기반한 국가의 철학을 파괴시키겠다. 그 일본 같은 경우는 이제 조선을 이제 침략을 했었죠. 그다음에 독일은 뭐 유럽 전체를 뭐 침략을 했어. 이태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그래서 정복과 지배에 기반한 국가의 철학은 나쁜 거죠. 남의 나라를 무력으로 침공한다는 거. 그러니까 그 무력으로 남의 나라를 침공하는 그 생각, 그걸 갖다 파괴시켜버리겠다. 이런 뜻이 이제 되는 겁니다. 예. 자, 그래서 최종적으로 카사블랑카에서 이제 그 동의한 사항이 뭐냐면은 물론 그 동의자는 루즈벨트와 처칠이 이제 주 역할을 했던 거죠. 스탈린은 이제 못 왔고요. 그다음에 동의 사항으로는 동부전선에서 추축국을 격퇴하기 위해서 독일에 대한 공격을 집중하겠다. 독일을 가만두지 않겠다 이거죠. 그다음에 이제 독일과 소련이 이제 전쟁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소련에 대해서 뭔가 공급품, 무기든 아니면은 뭐 전략물자 같은 것들을 이제 수송기로다가 이제 수송을 더 많이 해주겠다. 공급을 많이 해주겠다는 얘기죠. 전쟁에서 이기려면 물량이 이제 충분해야 되니까 이제 그런 그 결정을 한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 다음은 이탈리아 침공을 개시하고 프랑스를 침공하기 전에 독일에 대한 전략적 폭격을 증가하겠다. 독일에 대해서 전략적으로 폭격을 증가하면은 연합군들이 이제 이탈리아나 프랑스를 밀고 들어갈 때 독일 쪽에서 이제 주춤할 테니까 이제 그런 결정을 했겠죠. 그다음에 이제 평양 쪽으로 와서 파푸아 뉴기니에서 일본에게 대항하는 힘을 갖다 증대시키겠다. 그다음에 일본이 점령한 버마를 통해서 중국에게 새로운 공급선을 갖다 개설합니다. 일본이 이제 결국은 석유를 확보하기 위해서 이제 뭐 인도네시아나 이런 동남아를 이제 많이 침공을 했어요. 근데 버마도 역시 일본이 점령을 했지만 버마는 뭐 아무래도 중국으로 뭔가 그 전략적인 그 물자라든가 아니면 병력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공급하는데 어떤 그 이제 가능성 있는 그런 지역이었다라고 판단한 모양입니다. 그러니까 거기를 통해서 중국 쪽으로 새로운 공급선을 갖다 개설하겠다 이렇게 얘기한 거죠. 근데 문제는 그 장개석 군대가 결국은 모택동 군대한테 나중에 이제 패퇴해갖고 특이한으로 밀려난 거죠.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사실은. 그다음에 이제 추축국에게 무조건 항복을 요구하겠다. 이제 추축국이라는 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독일과 이탈리아와 일본이기 때문에 무조건 항복을 요구하겠다. 물론 무조건 항복의 의미가 어떤 것이라는 건 이제 앞에서 루즈벨트가 설명을 했죠. 여기 여기서 이제 설명을 한 겁니다, 루즈벨트가. 네, 일단은 카사블랑카의 그 회담이라고 하는 것은 2차 대전 중에 1942년에 있었던 아주 전쟁의 어떤 그 흐름을 갖다 바꾸는데 중요한 그런 그 이제 분기점이 됐던 그런 회담이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이제 카사블랑카 하면은 우리가 유명한 영화가 하나 있죠. 그 2차 대전 중에 바로 이제 저때 당시 이제 그 무렵 얘기죠. 그다음에 카사블랑카라는 그 영화에 등장한 그 주연 배우가 남자 배우는 이제 험프리 보가트죠. 그다음에 여자 배우가 잉그리트 버그만이 이제 출연하는데 저 둘이 아마 프랑스에서 둘이 연인 사이였던 거예요. 근데 이제 험프리 보가트가 뭐 이렇게 흘러 아마 둘이 잉그리트 버그만이 이제 남편이 있었는데 이제 이렇게 만나다가 음, 하여튼 뭐 그러저러 해갖고 이제 험프리 보가트는 어떻게 이 모로코에 있는 카사블랑카에 와서 이제 사업을 하고 있었고 그다음에 이제 잉그리드 버그만은 그렇게 이제 헤어졌다가 어떻게 또 이제 여기 와서 만난 거예요. 근데 이제 이 그냥 단순한 사랑 이야기만은 이제 아니죠. 이 카사블랑카 영화가 그 2차 세계대전 때 이제 그 저희 그 추축국 뭐 예를 들어서 어, 독일이나 이탈리아 뭐 이런 쪽 그 사람들하고 뭔가 저항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뭐 도와주고 뭐 이제 그런 내용들이 이제 그 영화에 이제 포함되어 있죠. 이제 그러면서도 이제 또 두 사람 간의 그 애틋한 그 이제 사랑이 서로 와서 서로 뭐 미워했다가 또 다시 사랑했다가 뭐 이제 이러다가 이제 하여튼 그런 내용의 영화였던 것 같습니다. 기억에. 그런데 그 주인공 험프리 보가트가 죽은 날이 바로 또 한국계도 오늘이라고 하네요. 예. 카사블랑카 회담이 있는 바로 오늘 험프리 보가트가 죽었다고 하네요. 네. 그런가 하면 이제 그 카사블랑카 그 팝송이 있죠. 네. 이 버티 히긴스라는 그 이제 가수가 부른 툭툭하고 그냥 수염이 이렇게 덥석하게 나는 그런 가수로 기억이 됩니다. 카사블랑카 이 노래를 했고 그다음에 저 음악을 갖다가 가사를 번안해 갖고 어, 카사블랑카라는 그 노래를 부른 채연이 부른 이제 노래가 있죠.
근데 그 여기 들어보면은 멀티 히긴스하고 채연하고 음색이 비슷한 것 같아요. 내가 봤을 때는. 아마 그래서 인제 저걸 채연이 번안해서 부르지 않았을까. 아주 음악도 들어보면 좀 그렇죠. 뭔가 아주 그냥 우주에 푹 잠기는 듯한 그런, 아마 저 영화 어 글쎄요. 제가 확실히 모르겠는데 주제곡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그 사랑 이야기가 좀 그렇죠. 자, 그런가 하면은 엘시드라는 영화가 있었습니다. 제가 2007년에 인제 스페인 남부를 갔었는데, 그 제가 지브롤터 해역을 건너가진 못했어요. 제가 아프리카를 이제 가보지 못했다는 얘기인데, 그 스페인 남부를 인제 방문하면서 하여튼 거기 있는 그 문화유적지를 이렇게 돌아보다가 그 가이드한테 들은 얘기가 바로 여기 LCD의 무대였다고 그러더라고요. 그 갑자기 LCD 하니까 제가 고등학교 1 학년인가 2 학년 때 이 청주 중앙극장에서 제가 저 LCD를 봤습니다. 근데 그때는 뭐 지식이 짧아 갖고 그냥 또 인제 이 자막을 읽고서 봐야 되는 그런 내용이니까. 그리고 너무나 시간이 이제 오래 흐르다 보니까 저 영화를 제가 기억하기를 십자군 전쟁인 줄 알고 있었어요, 한동안. 근데 2007년에 저길 갔을 때 그 엘시드의 무대가 바로 이 스페인 남부를 보고 하는 것을 그때 인제 이야기를 듣고서 '이게 내가 잘못 알고 있었구나.' 그런 걸 그때 깨달았죠. 예. 그래서 이게 스페인 사람들하고 그 무어족하고 뭐 그들의 싸움이었던 것 같아요. 그 무어족은 인제 이슬람이죠. 스페인 사람들은 이제 기독교고, 결국은 인제 지브롤터 해협이 인제 굉장히 가까우니까 이게 아프리카 북부에서 인제 올라온 그 종족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인제 그 엘시드라는 영화를 보면서 그때 참 기억에 남는 장면이 하나 있었어요. 바로 그게 뭐냐면은 기독교하고 이슬람 쪽에 서로 장군들이 만나서 인제 서로 이렇게 그 뭐 회담이죠. 타협을 뭔가 그 협상을 하는데 어 인제 뭔가 자기네들이 무력을 보여주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인제 기독교 쪽에 인제 그 장군이 인제 딱 나와서 칼을 탁 뽑더니 뭔가 크고 그 직선적이죠. 이 사람들 칼은 그랬어요. 이게 그냥 육중했죠. 근데 그걸로 이게 상위에 있는 쇠몽둥이를 갖다가 탁 내리치니까 쇠몽둥이가 딱 두 동강이 나더라고요. 왠지는 모르겠지만은 이제 뭐 아주 진짜 수십 년 전에 본 영화인데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지금. 그러면서 인제 우리한테 이런 무력이 있다."라고 인제 얘기를 하니까 이슬람 쪽 그 장군이 인제 핑크시 웃으면서 콧수염을 싹 만지면서 인제 비단을 갖다가 위로 휙 던지더라고요, 허공으로. 그러더니 그 좀 작죠. 그리고 칼이 곡선입니다. 그 칼을 뽑더니 그 허공중에서 내려오는 비단천에다 탁 갖다 대니까 얼마나 날카로웠는지 비단천이 두 조각이 탁 나가고 인제 땅바닥에 탁 떨어지더라고요. 결국은 아주 뭔가 육중한 칼과 날렵한 칼의 싸움이 아니었나. 제 나름대로 해석이 그렇습니다. 저 엘시드라는 그 영화의 배경이 된 전쟁이. 그래서 그때 제가 느낀 게 '아, 이게 강하다고 반드시 부드러운 것을 이기는 것은 아니다. 강함은 부러지는 것이지 그 부드러운 것에 반드시 꼭 이길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는 그런 의미로 인제 저 장면을 갖다 해석을 했었습니다. 결국은 우리가 십자군 전쟁을 통해서 봐도 이슬람이 승리를 하죠. 네. 참 그런 그 인제 영화가 또 인제 생각이 났습니다. 자, 그래서 이 카사블랑카하고 엘시다라는 영화 굉장히 그 유명한 영화죠, 둘 다. 뭐 그 영화 카사블랑카 그쪽을 배경으로 해 갖고 있었던 그 인제 영화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렸었고요. 이 카사블랑카에서 인제 만나서 그 연합국의 인제 그 이제 수장들이 만난 거죠. 즉 루즈벨트와 인제 처칠. 스탈린은 못 왔고, 그다음에 드골은 그때 뭐 저런 회의에 같이 참석해서 이야기할 만한 역량이 없었고, 그래서 인제 2차 대전을 결국 종결시키기 위해서 인제 유럽 독일과 이태리죠. 그쪽과 그다음에 태평양 지역 쪽에서 전선을 어떻게 운영하고 어떻게 공격을 해 들어갈 것인가. 그거에 대해서 인제 논의한 그 내용이 바로 카사블랑카 회담이다. 어 여기 인제 몇 가지 그 동의 사항이 나와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런 동의 사항, 즉 가장 중요한 게 무조건 항복을 요구한 거다. 그죠. "너희들은 질 거다." 실제로 그렇게 됐죠. 결국은 1945 년에 인제 독일도 항복을 했고, 뭐 이태리는 말할 것도 없고, 그다음에 아 그
일본도 이제 무조건 항복을 하게 된 거죠. 그런데 지금 이 엘시드의 무대가 이제 스페인 남부죠. 근데 아무리 봐도 신기한 게 2차 세계대전 그 유럽에서 전쟁 난리통을 치는데 스페인은 그 전쟁에 휘말려 들어가지가 않았어요. 물론 뭐 그렇다고 스페인 내부가 아주 편안했던 건 아니겠지만 이 프랑코 총통이라는 사람이 그만큼 나라 운영을 거기에 휘말려 들어가지 않게 그렇게 요리조리 피해가면서 묘하게 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결국 연합군들이 그 큰 피해를 보면서 인명의 손실을 보면서 이렇게 싸웠는데 그럼 스페인이 기여한 게 뭐가 있느냐 그렇게 얘기를 이제 하겠죠. 하지만 프랑코 총통 입장에서 봤을 때는 결국 자국민들은 어, 인명의 살상이 거의 없었다는 거. 그런 면에서 봤을 때는 또 프랑코 총통이 또 상당히 영리한 작전을 폈던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글쎄요, 뭐 상당히 그 이모티콘이 그 느끼고 있듯이 뭐 궁금하고 의문나는 사항이 많이 있기는 하지만은 어찌됐든 카사블랑카 회담이라는 걸 국한시켜 봤을 때 그 내용에 대해서 이모저모 몇 가지 추가적으로 이렇게 들어봤습니다. 네, 김영록 TV의 김영록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